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울산에서는 경찰이 실탄을 쏴서 난폭 운전자를 진압했습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SUV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51분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SUV 차량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넉 대를 포함해서 차량 20대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쏜 끝에 신고 접수 40분 만에 운전자를 검거했는데요.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지역 폭력 조직 소속으로 당시 차에는 아내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뒤에 약에 취한 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무허가 반려견 번식장,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환경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은 470여 마리로 업자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 90여 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하다 적발됐는데요. 하지만 이 적발된 업소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처럼 허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적발된 뒤에도 지자체 행정처분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는데 배달기사들이 수색에 참여해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배달기사 정민규 씨가 80대 치매 노인 박모 씨를 찾은 건 지난 27일 밤 11시 반쯤 실종 신고가 된 지 15시간 만이었는데요. 앞서 경찰은 오전 8시에 노인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찾지 못해서 인근 배달 대행 업체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순찰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기 어렵다 보니 도움을 구하게 된 건데요. 경찰의 SOS 요청을 받은 업체 대표는 직원들 채팅방에 노인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보냈고 기사 10명이 수색에 나선 결과 12분 만에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배달 기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장기 입원자를 옮기는 병상 동원령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그 결과 수치상으로는 하루 1,000명에 달하던 병상 대기자가 사라졌는데요. 대신 인공호흡기를 단체 구급차로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옮겨갈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이송 비용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의료계에선 이처럼 대책 없는 중환자 병원 이동 조치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0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2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11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243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1,65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가 풀리는 듯 하더니 오늘 또다시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1도, 한낮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6도 선이 예상됩니다. 아침 사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느덧 이걸 내일이 이제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들어졌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사회 곳곳에 나누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 회장 서상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사회 공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창립 70주년입니다. 1952년에 정부가 사회복지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때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 간의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정부가 역점 두는 나눔 사업, 푸드뱅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푸드뱅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음식을 저금했다가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역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푸드뱅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요. 6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hengel이라는 분이 그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음식물을 가져가는 아줌마를 봤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럴 게 아니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위생적이고 좋겠다. 그래서 이제 푸드뱅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이제 98년에 외환위기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푸드뱅크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정부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큰 푸드뱅크가 됐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몽골, 베트남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푸드뱅크 사업을 이렇게 전파하고 네.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역할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푸드뱅크라고 해서 식품만 지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식품만 하다가요. 많은 분들이 생활용품도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용품도 기부를 받아서 식품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활용 가능한 식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다는 건 아주 의미가 깊죠. 그럼요. 네. 기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함으로써 그 식품 자원 낭비까지 네.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를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공장도 가격으로 한 2,100억 원 정도의 네. 식품과 생필품을 기부를 받아서 이걸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에서 혜택을 보신 분이 한 30만 명 되고요, 전국적으로. 또 기관과 이렇게 단체 수가 15,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과 이렇게 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고 계신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푸드뱅크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예, 그 빨간불이라기보다 저는 노란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재작년에 저희가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식품을 기부를 받았는데 작년에 2,100억 한 200 정도 줄었죠. 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기부하는 마음이 줄어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전에 그 대구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요.
저희가 이제 이머전시 푸드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루에 그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달아서 그분들이 사시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을 했고요. 또 그룹홈이라고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을 6, 7명씩 해서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룹홈에 특별히 이제 또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뭐 기업은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기부 방법을 좀 소개를 뭐 아주 해주시죠. 쉽습니다. 네. 1688-1377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은요, 금방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큰 액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작은 거라도요.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를 하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나눔 사업의 중요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나눔 사업의 중요성은 나눔 사업을 통해서 받는 분도 행복해지지만 나눔을 주는 분들은 더 행복해진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엔이 매년 그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도 순위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 80몇 등 정도밖에 안 돼. 한 중간밖에 안 되고 네.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좀 아래에 속합니다. 네. 행복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수, 평균 수명이라든지 인당 GDP는 상당히 괜찮은데 주관적인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또 행복학이라는 이런 새로운 학문이 이제 한 지난 20년간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뭔가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남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도 물론 행복하지만은 혜택을 주는 분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행복도가 낮은 네.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두 나눔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이제 푸드뱅크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국에 한 850만 명이 넘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분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또 저희 사회복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많은 기업들도 꼭 대기업만이 아니고요. 크고 작은 기업도 그러면 우리가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도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집행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집행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눔 사업의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행복 한국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죠? 계획도 세우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혀주시고. 네, 기업만이 아니고 개인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눔은 예.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 다 참여할 수 있고 네. 부자나 부자 아닌 사람이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시면 부자 되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부자 된다는 말은 이제 이게 동양적인데 저는 거기다 나눔을 실천하시면 행복해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해지는 진정한 부자. 네.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행복해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해주시기 프로그램 바랍니다. 제목이 이름이 행복한 아침. 네,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제법 춥던데 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추워지는 걸 이걸 세미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김없이 왔어요. 아, 굉장히 춥고요. 네. 추우면 일단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럴 때는 호흡기 질환 같은 거 더 걱정이 되고 하는데 네. 또 우리가 그 준비를 좀 하고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겨울철 질환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시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 덕심한 추위로 우리의 건강엔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특히 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관절이 위축되는데 이때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될 때 골절 같은 상해를 입기가 더 쉬워집니다. 추울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뼈 건강 주의보. 예방법은 없을까요? 뼈 건강을 사수했다는 이를 찾아 출동. 거친 숨소리를 내는 이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저분인가 봅니다. 저 보기에도 불끈불끈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데요. 뼈 건강은 물론이요, 근육까지 다 잡은 이 남자의 비결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뼈 건강 찾으셨다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또 뼈 건강하고 건강한 몸매를 찾은 김태훈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김태훈 씨. 지금이야 건강미 넘치는 건장한 체격이지만 과거엔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어땠을지 아주 그냥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비만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중도 비만급의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자주 먹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건강한 몸을 찾았다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말해주는 편입니다. 정정 동일 인물 맞습니까? 학창 시절엔 체중이 105kg까지 나갔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만의 비결로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 됐다는 거. 부창부수라 했던가요? 아내도 건강미가 절철. 부부가 함께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라 하는데 이들 부부의 건강 비결 궁금합니다. 물론 일단 운동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먹으면서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고요.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긴 그 비결 대체 뭘까요? 어디 숨었나? 여기? 저기? 꼭 알아내 주세요, 제작진. 그런데 이때 자, 갔다 올게. 들어가.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외출이라뇨? 어딜 간다는 겁니까? 목적지는 다름 아닌 슈퍼마켓이었는데요. 운동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장을 볼 정도면 아주 중요한 용건인 듯한데 유심히 보고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운동할 때만큼이나 진지한 표정에 더 궁금해지는데 말입니다. 제 뼈 건강과 근육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르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유 맞죠?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그 우유요. 그렇죠? 내 말이 틀려? 칼슘 보충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우유를 들 수 있는데요. 칼슘은 유당, 단백질, 비타민 D 등의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는데 우유에는 위 영양소가 알맞게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다른 식품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칼슘 섭취에 효과적인 우유? 그런데 사러 와서는 뭘 그리 보세요? 꼭 저는 찾는 우유가 있는데 바로 이 K-밀크가 적혀있는 마크 붙어있는 우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 인증 마크인 K-밀크.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이거나 또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인데요. K-밀크 마크가 있는 우유를 고집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잘 알지 못했는데 일단 모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K밀크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봤더니 K밀크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신선하고 안전성이 크다고 해서 그때부터 K밀크 제품만 저희는 우유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만을 찾아 먹게 됐다고요. 와, 우유 맞네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매일 우유 한 잔은 꼭 챙겨 먹는다는데 꿀꺽꿀꺽 보는 사람 군침 돌게 아주 그냥 맛있게 마시는만요. 뼈 건강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뼈 건강에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만점 우유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편미정입니다.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요. 칼슘의 보고죠.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인데요. 첫 번째 요리로는 고소한 맛과 또 담백한 풍미가 있는 감자 수프 만들어 볼게요. 이 겨울에 딱이래요. 감자 수프. 버터에 채썬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채썬 양파는 조금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게요. 갈색빛이 다 났으면은 우유를 한 컵 넣고 한번 섞어줄게요. 우유를 활용한 요리에서 우유가 빠질 수 없죠. 잘 섞어주고요. 그리고 준비해놓은 삶은 감자도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곱게 잘 갈아줍니다. 담았던 팬에 그대로 넣으셔가지고 끓여주시면 돼요.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는데요. 이왕 먹을 거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노릇노릇 볶은 주사위 모양의 자투리 식빵을 올리면 짜잔! 추운 겨울 몸을 사르르 녹여줄 포근한 감자 스프 완성! 네, 이번에 만들어볼 요리는 바로 로제 떡볶이인데요. 이번엔 로제 첫 떡볶이입니다. 번째로는 라이스페이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미지근한 물 같이 주셔가지고요. 기호에 맞게 라이스 페이퍼에 넣고 싶은 재료를 각각 올려 돌돌 말아 모양을 내는데요. 라이스페이퍼 하실 때 중요하게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다 만드시고 나서는 서로 달라붙지 않게끔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주시면 되는데요.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망치면 속상하죠? 간격 유지해주고요. 팬에 각종 채소를 넣어줍니다. 중간 불에서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줄게요. 그리고 역시나 빼먹어서는 안 될 우유 넣어주고요. 고추장 베이스에 양념장을 넣어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은 미리 넣게 되면은 라이스페이퍼끼리 붙을 수가 있고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시기 전에, 직전에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념이 스며들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면 상상 그 이상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다는 라이스페이퍼 로제 떡볶이.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식사 다 하셨으니까요. 따뜻하게 달콤한 라떼 한 잔 드셔야죠. 바로 땅콩 크림 라떼입니다. 아 정말 이것만 있으면 땅콩 크림 라떼 맛볼 수 있다는 거요? 응? 먼저 뜨거운 물에 커피를 넣어 섞어주고요. 생크림엔 땅콩 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흰 우유를 반만 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등장하죠. 컵에 우유를 부어주고요. 여기에 땅콩잼과 생크림을 섞은 내용물을 부어주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저희 녹여놓은 커피 넣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땅콩 크림 라떼에 커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커피까지 넣어야 비로소 완성. 입안 가득 풍기는 고소한 땅콩 크림 라떼. 우리 모두 칼슘이 풍부한 우유 마시고 올겨울 그리고 내년에도 뼈 튼튼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는요. 2022년 경제 전망, 내년에는 살림살이 나아질까?입니다. 집값, 전셋값 다 폭등했는데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기름값 오르고 먹을거리 오르고 물가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게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게 되는데 내일 모레예요. 네. 2022년은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잘 살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2년 경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올 한 해 우리 경제 관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네.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엄청난 집값 급등입니다. 네. 1년간 기준으로 전국이 20% 넘게 올랐으니까 2000년대 이후 네. 최고 상승률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보통 가격이 오르면 안 사잖아요. 네. 근데 집은 다릅니다. 네. 집은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영끌, 특히 2030이 많은 빚을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샀던 그런 한 해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가계부채,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쪽으로 와보면 지지부진했습니다. 연초에는 확 좀 뭐가 되나 하다가 네. 그냥 용두사미로 끝났었고 역시 주식 쪽에서도 빚이 비투라고 하죠. 많이 네. 늘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금융당국은 빚을 줄이는 대출 규제, 또 이 가계 대출 대책을 내놓았던 그런 한 해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실생활 부분에서는 물가 급등입니다. 예. 야, 정말 이게 13년 만에 만나는 인플레이션이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려서 1%대 금리, 즉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는 특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예. 또 실물 경제, 소상공인들은 어려웠던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참 힘들게 2021년을 우리가 살아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부터 했어요. 가장 궁금한 거 첫 네. 번째 역시 많은 분들이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거거든요. 네, 내년 전망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네. 짚어본다면 역대 최고 집값으로 난리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1년 새 20% 육박해서 정말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올해만 약 1억 7천만 원 오른 거죠. 강남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8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였거든요. 이렇게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간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크게 두 개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그러니까 돈이 넘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정말 심했다. 예. 입주 물량이 적었었습니다. 네. 전국 기준으로 31만 가구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었고 이 다음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작년에 시행됐었던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가격 오르는 것을 보고 이럴 바에야 집을 사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속속 네. 매매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엄청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또 2030도 뛰어들었고 네. 뭐 단순히 서울 뭐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체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하죠. 금천, 관악, 구로, 금광구라고 하죠. 뭐 비강남권 이어가서 수도권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집을 사자는 열풍이 네. 많이 불었었던 그런 한 해가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는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규제의 방향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풀어야 될 다주택자들은 죄고 오히려 1주택자 쪽을 풀어주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다 팔고 네. 얘만 갖겠다. 그러니까 개 가격이 오르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지는 네.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작에 공급을 좀 했으면 지금쯤 들어가 사는 시점이 됐을 텐데 그럼요. 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마구마구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이 되면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달라지고 있죠. 예. 예. 두 차례 금리 인상과 그리고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는 수요자의 관망세도 뚜렷해져서 올해 급등했던 서울 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연하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결과에는요. 주택시장 큰 손으로 자리 잡았던 2030 세대의 묻지마 투자 감소도 한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최근 2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20% 이상 치솟은 상승 피로감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네. 과연 내년에는 이 집값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일 텐데요. 어떻게 제가 집 걱정 좀 덜 할 수 있게 되나요? 궁금한데요. 다수설과 소수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다수설은요.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가 다수설이에요. 그 이유를 진짜요? 좀 보면 네. 금리 인상도 되고 네. 뭐 저금리가 끝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낫다.
그래도 고작 기준금리가 연 1%니까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또 하나 올해 가격을 끌어올렸던 게 공급 부족인데요. 네. 내년에도 공급이 확 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이제 다수설이고요. 네.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다주택자들을 계속 압박하잖아요. 네. 세금 규제나 이렇게 되면 네. 사람들이 계속 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집값은 개가 버티면서 똘똘한 한 채가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저는 소수설 쪽이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만에 하나 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다라는 거. 지금 저금리 하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게 한번 죄면 한순간에 죄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이렇게 돈 죄면 약해집니다. 또 하나 대선 이후에 어떤 뭐 후보자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글쎄요. 과거에 좀 보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 규제를 풀어줄 때 부동산이 더 흔들리는 그런 좀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소수설에도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쯤 살아보니까 네. 이게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 치는 거예요. 네. 항상 이게 있어요. 근데 아까 다주택자 규제 강화되면 똘똘한 한 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풀어주세요. 지금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뭐각 대선 후보들이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해요.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종부세 있죠. 팔 때는 양도세 중과, 또 은행으로 가면 대출 규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안 그래도 입주 물량 공급이 부족하면서 현재 이거는 뭐 뚝딱 1, 2년 새에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설은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뭐 다주택자는 물량 갖고 있고 네. 살려는 사람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 네. 가격은 짱짱하게 버티게 됐다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버틸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다수설의 근거가 되고요. 조금 아니다라는 분도 양극화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급락이나 하락은 없고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은 소수설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미리 그 정책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그 순진하게 미리 판 사람들 있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또.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럼 이거 말고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주신다면요? 카테고리 하나 우리가 빼놓은 게 오피스텔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뭐 집값도 있지만 오피스텔이 그야말로 뜨거웠던 한 해였었거든요. 뭐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거의 연 4% 후반대까지도 안착을 했고 더 중요한 게 오피스텔은 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네. 그 수익률로 이제 네, 보통 네. 투자를 월세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가격도 급등을 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우리 입주 물량이 줄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살 집으로 소위 말하는 주거용으로 대거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역대급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이러면 미분양이다 뭐 그랬는데 그런 우려가 하나도 없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한 해였었는데요. 그래서 뭐 바닥 난방도 풀어준다 이런 규제 완화도 함께 있었는데 현재도 다수설과 소수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수설은 오피스텔의 이런 열풍은 계속된다. 왜냐?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 아파트 못 사면은 그냥 오피스텔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긴 한데 네. 저는 여기도 소수설인 게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오피스텔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동산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물가 얘기예요. 물가. 이 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정철식 대표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얼굴. 뭐예요? 네 얼굴. 근데 그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더 무서운 게 올해 장 보는 거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체감 물가 설명하는 그 생활 물가 지수가 5.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생필품이죠. 라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1년 새 11%나 올라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수도 19.4% 올랐고요. 빵도 6%나 올랐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네.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물가 왜 이런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국제 유가 급등.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석유류 시대이기 때문에 석유류 제품 비중이 한 30% 차지하거든요. 두 번째가 먹거리, 농축축산물 가격 급등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상기후 때문에 네.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세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 파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문 닫아서 물건을 많이 못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럼 수급이 깨져서 물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이런 세 가지 현상 때문에 그야말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한 해를 보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경제를 잘 모르겠는 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0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작년. 네, 네? 2020년에. 맞아요. 네. 아니 그렇게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더 오를 것 같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올라요. 네. 이제 물가 얘기하셨으니까 물가를 쪼여놓은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은. 네. 근데 내년 대선 이후에 기름값,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뭐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올라요 또? 네. 앞서 한국전력은요,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을 동결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올리게 되면 국민 생활의 부담이 너무 더 커진다. 그래서 판단해서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인데, 근데 일주일 만인 지난 월요일에요. 내년 대선 직후에 전기 도시가스 요금 대폭 올리겠다 다시 밝혔습니다. 현행 단가의 10.6%에 해당하는 인상폭으로 한전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평균 1,950원가량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도시가스 요금도 내년 16%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스공사 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4,6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가 좀 떨어지고 안정된다는 네. 소식은 없고 항상 다 오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부담이 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물가 상승세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구소는 조금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물론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런 물가 급등은 좀 안정될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2% 넘었던 물가 상승률인데 내년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2% 이렇게 안팎이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고요. 이유는 앞서 말한 거의 역순입니다.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유가도 하반기로 가면 좀 잡힐 것이다. 먹거리도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 나쁜 게 한 3년 됐으니까 네네. 이제는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또 글로벌 공급망 파괴된 것도 많이 복구가 되고 지금 공장 잘 돌아간다. 이런 주장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인플레가 또 나오는 물가 상승은 소비가 폭발하면 네.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다 잡힌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소비가 터지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보복 소비라고 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물가에는 그들의 원인이 네.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을 막 올린 것도 결국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물가를 잡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네. 좋은 건데 실은. 야, 네. 근데 그쵸. 또 이것도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물가 인상 얘기 나오면 금리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금리 이거 진짜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잡으러 금리가 네. 뒤쫓아갑니다. 그렇죠. 네. 금리도 많이 올렸던 그런 한 해였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는 1%대 시대까지 됐는데 자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한국은행은 좀 강경합니다. 기본적으로 2회 정도는 더 올려서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라는 구조였었고요. 이주열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완화 정책을 조절하겠다. 이거는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낮춘다기보다는 올리는 쪽에 더 방점을 찍힌 코멘트였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시 물가 상승률.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낙관적인 물가가 별로 안 오른다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국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 이걸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 다음은 너무 많이 드는 시나리오죠. 우리 지금 가계부채 1,850조가 넘습니다. 그럼 이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완전히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방향이 있어서 물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최고 하나? 이거를 잡는 것이 내년에 생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게 물가도 그렇고 미리 올랐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닫혔던 은행권의 대출 문은 올 한 해, 새해 들어서요. 네. 문을 여시오! 열어요? 열릴 전망입니다. 그래요? 금융권에 따르면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여러 은행들이 내년에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늘리게 되고요. 또 여러 은행들이 올해 축소했던 대출 우대금리를 내년 초에 되돌리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 자, 은행권 관계자는요, 연초에 대출 시장에서 우위를 빼앗기면 연말로 갈수록 만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대금리 복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규 대출이 막혔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야 이걸로 집 살까 이럴까 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면 엄청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뭐 DSL이라고 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소득 대비 내가 지금 빚을 다 원리금으로 하는 이게 이제 40%를 적용을 하는데요. 네. 내년 1월부터는 빚이 한 2억 있는 분은 무조건 적용이고요. 내년 7월이면 1억이 있는 분은 무조건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이후에는 한 1, 2억 빚 있는 분들은 추가 대출이 거의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마르는 또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이 있다면 그게 뭔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일대 하나는 소비 부분을 좀 많이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소득 공제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 공제 5%에서 이제 최대 10%로 늘립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또 전통 시장에서 돈 더 써라라는 취지로 여기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에는 20% 추가 공제를 주는 것들이 일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수림 씨가 한번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자,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까지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도 도입됩니다. 출산 시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네. 그밖에 뭐 부부 육아 휴직 활성화, 공보육 또 확충도 있고요. 다자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저는 늦었지만 예인 씨 파이팅! 파이팅!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도 극복해야 되는 청년 실업 문제며 그렇죠. 네. 뭐 고용 문제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2022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파이팅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오늘의 주제는요.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흉악 범죄입니다.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네, 2021년 정말 흉악한 범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남긴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올해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뭐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한 2년 정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뭐 경제 상황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범죄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멈추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어가는 건 아니고 범죄 총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건물도 광주에서 붕괴된 적도 있고 또 스포츠계의 폭력 사건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더 많이 이제 기억하실 이제 범죄는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 또 뿐만 아니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강에서 의대생이 실종해서 사망하는 이제 거의 그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로 결정이 났고 구미에서는 아이가 하나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어머니의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 외할머니의 아이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 보실 때에는 뭐 우리의 생활은 멈춰져 있지만 이러한 어떤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22년 정말 정부가 이러한 어떤 흉악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국민들을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2021년 흉악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흉악 범죄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세 여아 사망 사건부터 확인을 해보죠. 사실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냥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사망했는 사건. 그래서 이것도 아동학대 사건이구나. 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그치지 않지? 라고 고민했는데 이게 DNA 검사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어머니의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딸일까 했는데 외할머니의 그 아이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니인 것이고 이 아이가 사실상 외할머니의 아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만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킨 석시 사건입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반전에 거듭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은 석 씨가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하게 됐고 가족들 몰래 출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이었던 그 김 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석 씨랑 김 씨 모녀가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둔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석 씨는 그동안 나는 그때 당시 아이 낳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딸 아이랑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석 씨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니까요. 그 출산 추정 시기 때쯤에서 뭐 셀프 출산, 뭐 출산 준비 이런 키워드들을 다수 검색했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요. 또 출산이 추정되는 그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석 씨가 좀 다소 살이 쪄 보였다. 또 조금 큰 사이즈의 옷을 입었다. 이런 정황 증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친모로 알려진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반면 석 씨에게는 가능했던 혈액형이었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경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체열 검사 전에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석 씨는 수사 과정 내내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내 딸의 아이다. 걔는 내 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뭐 석 씨 그렇게 혐의 부인했지만 검찰에서는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석 씨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지난 8월에 1심 법원은 석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고 석 씨에 대해서 징역 8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씨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한 건데요. 석 씨는 이 재판 결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 만에 불복을 해서 항소장 제출했고요. 검찰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석 씨에 대해서 징역 13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가 내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근데 사실은 친언니였던 이 김 씨 기억하시죠? 김 씨에 대해서는 살인 및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 기각돼서 그대로 20년형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 잠깐 주셨다시피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 씨도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가 출산됐는데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뭐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딸이잖아요. 자기 딸의 손자인데 그 손자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아이를 자기가 출산하는 아이를 그 김 씨가 키우게끔 만드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시는 대목이 아니 김 씨라는 사람은 20년 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석 씨라는 사람은 이거 8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데 바꿔치기 했는 아이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김 씨가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 김 씨의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석 씨가 바꾸어치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사망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는 행동 그리고 사체 언닉에 대해서 그 아이 죽었는 걸 잠시 바깥으로 옮기는 그 행동 미수 때문에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아쉬운 사건인 거죠. 근데 지금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석 씨 딸의 아이 바꿔치기 당한 그 아이는 지금도 못 찾은 겁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게 이게 분명히 아이는 2명이잖아요.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고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지금 김 씨한테 보냈으니까 진짜 김 씨가 출산했는 기록도 있어요. 산부인과에 보면. 근데 이 아이의 행방이 모연하고 이거를 자백해 줄 사람은 석 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검사님? 만약에 저 검사님이었다면 수사했을 때 석 씨의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석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임신하지 않았다. 출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식구들 전부 다 우리 그 어머니는 출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우리 부인은 임신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꽤나 오랜 시간이지만 정말 김 씨가 출산한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도 저는 그 아이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정말 기이한 사건인데요. 그 아이의 행방을 좀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3세 여아 사망 사건 먼저 다뤄봤고요. 다음 건 새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 네, 맞습니다. 그 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었던 새 모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피의자 25살 김태현이었습니다. 이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A씨를 알게 됐는데 2달 동안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이전에 무심결에 보냈던 택배 사진 속에 피해자 집 주소를 기억을 해가지고 피해자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이 김태현이 피해자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A씨의 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를 순차 살해한 다음에 귀가한 A씨까지 살해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김태현의 범행 동기는 A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네,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김태현이 이미 2달 전에 스토킹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누차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토킹 범행이라는 건 끔찍한 강력 범죄의 전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요, 이 스토킹 범행을 경범죄로 분류를 해서 10만 원의 벌금 이 정도의 약한 처벌에 그쳤던 거예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뭐 스토킹 범죄라는 게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집착하고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많은 사건에서 보다시피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김태현과 같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다. 그 범죄에 대한 경계의 수위 자체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올해 유난히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별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 있어 왔는 있었는데, 이야기인데 네.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만남의 어떤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한 사회적 상황이 아닌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아이를 좀 무참하게 살해했는 백광석 김신남 사건 이것도 똑같이 스토킹 사건이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언론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그러드는 사건인데 원래 BJ라고 어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제 그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는 생명이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국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스마트워치의 기기 작동의 오류가 조금 있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 김병찬 사건까지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그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이었나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네,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저도 체감을 하는 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변호사님 저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행을 앞둔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최초에 발의돼서 이제 국회에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1999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행까지 이어진 데는 22년이 걸렸는데 그 배경이 뭐 일반적인 뭐 구애 활동, 그러니까 그 구애 애정 표현이라고 하죠.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한테 고백하고 이런 것과 스토킹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또 몇 번 찾아간 걸 스토킹이라고 봐야 되냐, 그 처벌 기준도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제자리 걸음이었다가요. 말씀 주셨듯이 올 10월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범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 하시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흉기를 들고 스토킹 행위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스토킹이 이제 더 이상 뭐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 범죄로 규정이 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한테 긴급조치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 가해자를 징역형까지 엄벌을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더라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보통 스토킹을 할 때 이렇게 만남의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은 굉장히 예쁜 추억이 있어요. 저 오빠가 저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보담아 줬는데, 그런데 만남의 과정에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하는 게 사랑인데, 이게 만남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인데 그 오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게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국가 공권력이 못 들어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벽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스토커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스토커가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좋았잖아. 옛날 너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진심인데 너 나 진짜 3년 나 진짜 진즉 살게 할 거야?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돼? 이러면 그 피해자는 양가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옛날에 그래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아껴줬는데 내가 정말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그 사람 처벌받지 않는데 그럼 나 어떡해? 라는 그 피해자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 가지고 있는 양가의 감정과 그 남녀 관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좀 반의사 불벌죄는 조금 삭제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점과, 지금은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스토커에 피해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여전히 여가부에서 아직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오늘 뭐 2022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스토킹 처벌 보호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니까요. 2022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사회 현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인 사건. 야, 이건 정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 양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요. 이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A 양을 이불에 씌워서 1시간 동안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숨지게 되자 이 양 씨는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각되게 된 경위를 좀 살펴보면 아이가 통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차린 아이의 외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 부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인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사건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양 씨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까? 왜 저 사람의 신상은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 그 뒤에 참혹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참혹한 범죄가 성폭력 범죄예요. 20개월 여아가 성인의 성폭행을 감당할 수 없는 신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했다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신상 공개가 안 돼요. 이게 대전에 있는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그 누구도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양 씨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는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정책을 하는 물론 신상 공개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흉악한 사건은 분명히 검찰과 경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양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양 씨는요, 양 씨에 대해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A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그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청구를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 그리고 신상 공개 명령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양 씨에 대해서 뭐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성도착증 증세가 발견되지 않아서 검찰의 이와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이제 항소심 법원이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항소하는 기준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검찰은 기본적으로요. 형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형의 종류는 유지되더라도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이 미달하는 경우 통상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종류도 바뀌었고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관심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심하게 미치지 않는다, 미달한다라고 보여서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됐던 이 친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난 28일에 그 양 씨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PCLR이라 그래서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느냐, 사람의 조정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얼마만큼 범죄 경력이 있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40점 만점이에요. 40점 만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실상 사이코패스의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이 26점을 받았어요. 이게 25점에서 26점 한 개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호순이 27점이었어요. 근데 그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저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1억% 공감하는 게 지금 이게 성충동 약물 치료라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전자발찌에 기대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건에 전자발찌 그냥 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자발찌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전자발찌에 기대서 성충동이 이렇게 강한 사람을 세상에 그냥 내보내는 건 위험하니까 성충동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통계 수치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가 이러한 재범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검찰에서
항소한다 그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A라는 의사는 성충동 소화 기호증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이 항소심에서도 이런 부분 조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이고 왜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는지 저는 적어도 사형이 아니라면 무기징역은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재판 과정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인 사건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다음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네, 맞습니다. 그 지난 8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10대 형제가 자신을 10년 동안 길러준 할머니를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요. 할머니가 휴대전화로 게임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꾸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형 A군은요. 이 살해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요. A군은 앞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범행 수법에 대해서 다수 검색한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 B군조차도요.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재판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 중에 정말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정말 보담고 키웠잖아요. 그 제가 사진 보면 할머니가 이 아이들의 속옷과 교복을 빠는 이렇게 그 빨랫대에 걸어놓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짠했는데 이 친구들 물론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뭐 웹툰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범죄가 여러 번 저질러지도 괜찮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어린 마음이 치기 어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보호관찰 제도라는 것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정도 안쪽으로 들여다보고 사건을 조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반성이라는 게 아이들이 치기 어려가지고 지금은 막 그런데 또 재판하고 또 이렇게 판사님이 꾸짖고 엄히 꾸짖고 또 수용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데 지금의 더 큰 문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 그 할머니도 몸이 어렵고 그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보다 더 몸이 어렵고 그리고 이 둘의 청소년들을 키우는 할머니가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 가정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것이고 한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고 저는 한 마을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좀 더 이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2022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흉악 범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이어서 5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직 그 범죄자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 시약산 살인 사건입니다.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시약산 살인 사건은 지난 4월 부산 시약산 등산로에서 70대 남성이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이 부산 시약산은요, 부산 서구에 위치한 산인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제 거기 약수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왕래가 좀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산로에서 벗어난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수에 찔린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긴 하지만 돌탑 바로 옆에 그냥 시신이 덩그러니 은폐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남성 몸에서 수차례 그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타났는데 그 상처가 얼굴, 그중에서도 입 주변에 특히나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범행 도구는 이제 뭐 길이 한 7cm, 뭐 너비가 한 2, 3cm 되는 작은 흉기인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범행 도구로 추정될 수 있는 물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죠? 뭐 사실 그 피해자가 그 동네에 있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텃밭에 가려고 갑니다. 이게 4월 달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5시, 새벽 5시쯤에 나왔대요. 그러면 해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텃밭에 가는 그 장소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는 곳이고 사실 그런 장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어떤 무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냥 우연하게 강도를
강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사실 면식범의 이제 범죄라고 보고 뭔가 치정이나 원한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개월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예, 면식범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 올라가는 등산로에 뭐 가서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강도나 절도나 이런 걸 할 일도 없고 네. 70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성폭력 범죄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본다면 사실 면식범이었고 뭔가 원한과 치정이 있었는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흉기를 준비하고 갔으면 사실상 그 흉기가 사람에게 급소라든가 그다음 신체의 주요 장기를 찔렀어야 되는데 그냥 싸우다 보면 격정적으로 이렇게 얼굴 부분 이렇게 상처가 남는 부분이고 네.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시체를 덩그러니 놓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굳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뭔가 과거에 치정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8개월째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예, 이제 잡아야죠. 그럼요. 그리고 2021년 이 흉악 범죄를 돌아봐서 그런지 너무 흉흉했구나. 2022년에는 행복한 사건, 202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행복한 사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흉악한 사건이 2022년에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은 참 소중한 거예요. 네. 2021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네, 마무리할 때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